핸드폰 광고 들어왔어요? 어? 아 요즘 핸드폰 이거 스토리 풀기 어려운데 다 좋아가지고. 근데 A 퀀텀? 퀀텀이 그거잖아요, 양자 물리학.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퀀텀 립 쫙 하면 막 광속 이상으로 막 우주선 날아가고 뭐 그런 기술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양전환수 칩 들어있는 그런 핸드폰이래. 아 이거 보안 쪽으로. 이거 대박인데? 야 이게 아마 나중에 그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쓴다면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중심으로 쓸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그 견학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계셨던 뭐 부장님이나 되셨을 거예요. 나중에 너네가 어른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닐 것이다. 애들이 다 에이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거는 정말 본 적도 없고 사장님들이 사각그랜저 있잖아요, 안테나 이렇게 쫙 넘어오는 거 있었거든요. 카폰 그거 가지고 계신 분만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도 막 다 서서 쳐다보던 시대니까. 근데 이제 1990년대 말에 내가 처음 핸드폰이 생겼고, 진짜 그 대박 변화는 언제 일어났냐? 내가 생각할 때는 폴더폰에 이렇게 돌아가는 카메라 이렇게 설치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때가 나는 20세기 문화와 21세기 문화가 나뉘는 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에 비치는지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뭐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쿨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얼짱 신드롬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문화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한 거. 핸드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남들이랑 나누기 시작한, 그게 또 굉장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개방형 SNS 막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간 자기 스스로의 전기 작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나래티브를 만드는 거죠. 사진 한 장만 딱 찍히는 게 아니라 사진이 차례대로 쫙 뜨니까 이 사진이 어떤 순서로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는지를 가지고 사회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만드는 그런 이제 문화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핸드폰 경쟁은 모두 다 카메라 경쟁이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카메라가 4개가 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가들의 전유물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어떤 예술의 형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4G 기술이 나오면서 LTE 기술이 나오면서 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내 집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내가 내 친구들 보라고 만든 것도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5G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럼 5G 시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결국 지금 사람과 사람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5G 시대가 되면은 사물과 사람도 또는 사물과 사물도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둘 다 네트워크 상에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뭐 굉장히 안전해진다든지, 공유 경제 같은 것도 이미 뭐 공유 자동차 같은 거는 자동차의 열쇠를 갖다가 내가 물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으로 받잖아요. 아니면은 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자전거 공유, 우리 서울시 자전거 공유 시스템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범용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왜냐면은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내 자동차 컨트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5G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기사나 책을 읽으면 다 보안이다. 그리고 이제 5G 기술이 되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금융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4G 시대까지 핸드폰을 이용한 거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주로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면, 카메라. 제일 중요했던 거죠. 같이 노는 용이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는 노는 것도 그렇지만 일하는 거, 가정을 관리하는 거, 교육, 뭐 이런 많은 분야의 것들이 다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핸드폰 안에 내 신분증, 크레딧 카드, 은행 계좌, 증권, 땅 문서 이런 것까지 다 여기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게 사회가 비대면화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앱으로 모든 걸 하다 보면은 해킹 문제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인프라 문제이자 인권 문제이자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는 말을 갖다가 계속 제가 신문 기사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인터넷을 갖다가 선의를 위해서 쓰려는 자들과 인터넷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려는 자들의 이제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발틀렛이라는 사람이 쓴 다크웹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면은 길거리에 소매치기가 옛날에 비해 많이 없잖아요. 왜 없냐?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돈이 어디로 가냐? 이 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도둑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 기술의 최고봉이자 이론적인 단계에서만 제가 과학자 같은 거 읽을 때 들었던 퀀텀 랜덤 넘버, 양자 난수 기술을 갖다가 이제 핸드폰에다 직접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안에 들어있는 정보라든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는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일단 셀카를 하나 찍어보고. 이게 화소수가 엄청난데, 이게 지금 당겨봤거든요.
거의 풀프레임 화소거든요. 공구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산 가족공원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고요. 자, 앞으로 날씨 좋아지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여태 집에 계시는 게 답답했을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라이브도 진행하고 하려고 좀 연습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PDA 따로 가지고 다니고 MP3 따로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 따로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노트북 기능까지 얘가 하잖아요. 근데 얘랑 아직 안 합쳐진 게 있죠. 이 지갑이죠. 위험하니까 신분증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자기 통장, 뭐 멤버십 이런 걸 갖다가 다 핸드폰에다가 올려놓으면 좋은데, 해킹 당했을 때 너무 심각한 이제 데미지가 오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디지털화 되고 있지 않은 건데, 그 양자 난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퀀텀 지갑이라는 걸 만들고 이중 로그인 기술, 약간 그런 기술 갖다 여기다 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양자 난수 기술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고급 스포츠카라든지 명품 시계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인류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굉장히 우아한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라는 것은 인류가 태고적으로 했던 질문,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라는 질문을 갖다가 대답해주는 방편 중에 하나인 거고, 고급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지? 라는 인간의 굉장히 그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사실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인간이 끊임없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와 얘 사이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제3자가 듣지 않게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정말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고대 이집트의 무덤이 있거든요. 쿠멘호텝이라고 하는 귀족의 무덤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일대기가 옛날 상용문자로 쫙 써 있어요. 4,000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인생 이야기를 알면 아기를 가진 사람이 그 인생 이야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주를 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몇 개의 상용문자를 다른 상용문자로 바꾼 거죠. 근데 어떤 상용문자가 어떤 상용문자로 바꿨는지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의 암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가 이제 군사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래서 스카이테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암호화 기술이 있었는데,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뭐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팔각형이 될 수도 있고, 두께가 중요해요. 두께를 알면 암호를 깰 수가 있어요. 이 두께는 미리 공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피루스를 갖다가 이렇게 테이프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감아요. 감으면은 육각형이다 그러면 한 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면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면에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풀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묶었을 때 똑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묶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다시 이렇게 막대기 표면에 뜨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 기술하고 상당히 비슷한 암호화 기술이 미국 독립전쟁 직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물체인데, 실린더예요. 조그만 이렇게 원판이에요. 그 다음에 원판의 요 표면에, 요쪽 표면에 A, B, C, D, E, F, G가 랜덤 순서로 쓰여 있어요. 여기 랜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순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이 26개가 있어요. 이 판마다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숫자가 있는데, 이 판을 어느 순서로 끼워야 되는지를 갖다 미리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 위에 어떤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도 자기네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어떻게 암호를 전송하냐? 이 판을 맞춰가지고 이제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쫙 만드는 거예요. 판을 돌려서. 그 다음에 요 열이 아닌 다른 열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글자를 카피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대편도 똑같은 판을 가지고 있고 그 판을 갖다 똑같은 순서로 끼워놨다면, 이 말도 안 되는 K, G, X, Y 막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맞춘 다음에 이걸 돌리다 보면은 한 열에 실제로 문장이 뜨겠죠. 그러니까 스카이테일하고 비슷한 건데 고급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극도로 이제 고급화되면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애니그마 머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니그마 머신을 보면은 비슷한 원리인데, 이 판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A를 뭐 2로 바꾸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26까지의 숫자가 있는 판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어떤 내가 타자를 쳤을 때 어떤 글자가 1이 되는지 3이 되는지 5가 되는지 그거를 세팅할 때 매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이 이렇게 키보드, 제가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키보드 앞을 뜯으면 이렇게 전선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Q를 갖다 W자리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글자 순서를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Q가 1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판은 2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6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은 예를 들어서 20이 돼가지고 나와요. 두 번째 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글자가 뜨게 하는 건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판이 돌아요. 판이 돌아가지고 첫 번째 눌렀을 때는 이게 Q가 1자로 들어갔다. 근데 두 번째 눌렀을 때는 2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만 도냐? 그게 아니에요. 1번 판이 몇 번 돌았을 때 2번 판이 도는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애니그마 머신의 암호를 푸는 과정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묘사가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알란 튜링이라고 현대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왜 발명되냐 하면은 암호를 풀기 위해서 발명됐다는 거죠.
패턴이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계산력이 뛰어나면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강력한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시도도 해봤어요. 아예 수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알려지지 않고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언어,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때는 척타우라고 하는 원주민 언어라든지 2차 세계대전 때는 나바호 인디안들의 그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사령관이 영어로 지시를 내리면 나바호어로 바꿔가지고 무전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무전기 반대쪽에 또 다른 나바호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허점이 있죠. 어떤 허점이 있냐, 나바호 한 명이 납치가 됐다, 적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코드가 다 깨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암호 게임은 얼마나 더 랜덤한, 얼마나 더 예측이 불가능한 패턴의 난수를 만들 수 있느냐로 결국 이제 게임이 판명이 나게 된다는 거죠. 미치오 카쿠 박사라고 저처럼 문과 쪽 사람들한테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걸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게임기 속에 들어있는 컴퓨터의 힘이 한 30년 전에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다 합친 거랑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훌륭한 난수를 만든다 그래도, 알고리즘으로 난수를 만든다면 결국 1, 2년 후에는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몇 배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암호가 돼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유일한 어떤 방어가 뭐냐, 물리적 난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난수라는 건 직접 주사위를 던지거나 롤렛의 공 같은 걸 돌리는 거죠. 물리적 세계는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완벽한 랜덤네스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의 솔루션은 이제 퀀텀,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확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미립자의 세계에서 난수를 돌출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 그게 벌써 실용 기술이 돼가지고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퀀텀 랜덤 넘버라는 건 애니그마 머신을 갖다가 몇천 대를 갖다가 연결해 놓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군 사령부만 가지고 있던 암호화 기술을 갖다가 쓸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 SK텔레콤 5GX 퀀텀 보안 기술이구나. 그러네요. 손 안에 과학 기술을 쥐고 있다.